무늬가 없는 민무늬 토기. 청동기를 쓰기 전에는 음식을 보관하는 그릇으로 주로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 썼어요. 빗살무늬 토기는 붉은 흙으로 그릇을 빚은 뒤 겉에 빗살무늬를 새긴 토기를 말해요. 그런데 청동기 시대에는 빗살무늬 토기가 점점 사라지고 민무늬 토기가 널리 쓰였어요. 민무늬 토기는 붉은 흙으로 빚은 겉에 무늬가 없는 그릇인데 가마에서 구웠기 때문에 빗살무늬 토기보다 훨씬 단단했어요. 이때부터 고조선 사람들은 쓰고 남은 물건이나 음식을 다른 사람들과 서로 맞바꾸기도 했지요. 또 불을 지피고 돌을 데워서 방을 따뜻하게 하고 배틀로 비단처럼 부드러운 옷감을 짜서 옷을 지어 입기도 했답니다. 힘으로 생겨나는 신분. 고조선 사람들은 갈수록 더 편리한 여러 도구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도구들 가운데에는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농기구도 있었지요. 고조선 사람들은 농기구로 농사를 지으면서 더 많은 곡식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힘센 사람은 좋은 농기구를 혼자 차지하여 훨씬 더 많은 곡식을 거두어들였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는 더욱 벌어졌어요. 한 해 병농사가 잘 되어도 쌀밥은 부자들만 먹을 수 있었답니다. 무기가 발달하면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마을끼리 싸움도 자주 벌였어요. 힘센 마을이 힘이 약한 다른 마을의 물건들을 빼앗고 사람들을 잡아와 노비로 삼았지요. 무기로 시작한 철기시대. 고조선에 청동보다 더 강한 금속인 철이 들어왔어요. 철로 무기를 만드는 기술이 갈수록 발달하면서 고조선도 매우 힘이 강해졌지요. 그때 지금의 중국 땅에 연나라가 세워졌어요. 처음에는 고조선이 연나라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힘이 셌지만 갈수록 연나라에게 밀리기 시작했지요. 연나라의 징계장군이 고조선 땅으로 쳐들어오자 고조선은 서쪽으로 이천리의 땅을 잃게 되었답니다. 이천리는 약 800km예요. 기원전 194년에는 연나라의 위만이 무리 1000여 명을 이끌고 고조선에 들어왔어요. 위만은 고조선의 왕인 준왕을 내쫓고 왕검성으로 도읍을 옮겼어요. 이때부터 고조선을 위만조선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힘을 가진 거수들. 고조선은 여러 작은 나라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나라였어요. 작은 나라들은 저마다 우두머리인 거수들이 나누어 다스렸고 그 거수들을 고조선의 왕이 다스렸지요. 하지만 거수들은 자신들의 힘을 믿고 고조선 왕의 말을 잘 따르지 않기도 했어요. 거수들 가운데 역계경은 위만조선의 제3대 왕인 우고왕에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역계경은 우고왕이 자신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자 자신을 따르던 무리 2000년 가족들과 함께 고조선을 떠나 동쪽의 진국으로 갔답니다. 고조선의 무기. 고조선 사람들이 처음 청동으로 칼을 만들었을 때에는 비파형 동검을 많이 만들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칼날이 단단하고 가느다란 모양의 세형 동검을 만들어 쓰기 시작했어요. 비파형 동검. 고조선 사람들이 쓰던 모양이 독특한 청동으로 만든 칼이에요. 비파라는 악기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불러요. 중국의 청동으로 만든 칼인 중국식 동검과 비교해보면 여러 가지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어요. 중국식 동검은 칼의 날과 손잡이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반면 고조선의 비파형 동검은 칼의 날과 손잡이 끝 장식을 조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비파형 동검에서 손잡이 끝 장식은 칼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지요. 또 중국식 동검은
칼의 모양은 비파 모양이 아니라 길쭉한 모양이고 손잡이는 비파형 동검보다 작아요. 부여 송국 및 석가면에서 발견된 청동으로 만든 비파형 동검이 있대요. 전라남도 화순군 대곡리 유적에서 세형 동검 2자루가 발견되기도 했었다고 하네요. 세형 동검. 세형 동검은 비파형 동검과 모양이 거의 비슷해요. 가장 큰 차이점은 칼의 모양이 얇고 직선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지요. 세형 동검의 이름은 일본어 평형 동검보다 더 얇고 길쭉하여 붙여졌어요. 세형 동검이 발견되는 지역이 중국과 거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유 칼이라고 볼 수 있지요. 고조선은 신분제도. 고조선 사람들의 신분은 왕, 귀족, 평민, 노비로 나뉘었어요. 고조선은 쌍두마차. 고조선에서는 신분이 높은 귀족들은 말 2마리가 끄는 마차를 탔어요. 이것을 쌍두마차라고 해요. 고조선의 신분인 귀족. 고조선의 귀족들은 벼슬에 따라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었어요. 상은 왕 다음으로 지위가 높은 으뜸 벼슬로 지방을 다스리는 거수인데 왕과 함께 나랏일을 결정하고 벼슬아치들을 다스렸지요. 자신이 다스리는 지방에서는 왕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장군은 싸움을 이끄는 사람으로 상에 버금가는 벼슬이었지요. 비왕은 왕을 도와 다른 나라에서 온 사신을 맞이하거나 싸움터에서 앞장서서 싸우는 신하들이었답니다. 평민과 노비. 고조선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평민이었어요. 평민들은 왕과 귀족들에게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몹시 가난했지요. 벼농사를 지었지만 쌀밥은 왕과 귀족들만 먹을 수 있었어요. 평민들은 거칠거칠한 삼배옷을 주로 입었다고 해요. 가장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은 노비들이었어요. 전쟁에서 지거나 죄를 지은 사람들이 노비가 되었지요. 노비는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었고 주인이 죽으면 따라 죽어야 했답니다. 역사 플러스 주인을 따라 죽다니.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른 세상에서 지금과 똑같이 살게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죽으면 주인이 살아있을 때 부리던 살아있는 노비들까지 주인과 함께 묻었대요. 이런 풍습을 순장이라고 해요. 고조선의 영향을 받은 부여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에도 순장의 풍습이 있었어요. 고조선을 넘본 한나라 무제. 지금은 중국 땅에 한나라가 새롭게 세워졌어요. 무제가 한나라의 제7대 황제가 되었지요. 무제는 한나라의 땅을 넓히기 위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겁주거나 전쟁을 일으키곤 했어요. 한나라는 고조선의 땅까지 너무 몇 배 하수려고 했지요. 먼저 고조선은 우고왕에게 사신을 보내 겁을 주었지만 우고왕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한나라는 결국 기원전 109년에 고조선과 전쟁을 벌이기도 했답니다. 사신은 왕의 명령을 받아 일을 처리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다녀오는 신하예요. 고조선과 한나라. 고조선 시대에는 중국의 여러 작은 나라들이 힘을 겨루는 전국시대가 지나가고 진나라가 세워졌다가 다시 한나라가 세워졌어요. 시황제가 세운 진나라가 무너지자 유방이 항우와 싸워 이기고 한나라를 세운 것이지요. 한나라의 무역을 막은 고조선. 고조선은 위치상으로 한나라와 주변 나라들 사이에 있었어요. 따라서 고조선이 군대의 힘만 세다면 한나라와 주변 나라들의 무역을 막을 수 있었지요. 실제로 고조선은 주변 나라들 사이에 끼어들어
많은 이익을 챙겼던 것으로 보여요. 이는 훗날 한나라가 고조선으로 쳐들어오는 결과를 가져왔답니다. 역사 플러스 칼 모양의 돈, 명도전. 명도전은 마치 중국 사람들이 쓰던 칼처럼 생겼지만 칼이 아니에요. 중국 전국시대 때의 연나라가 무역을 하면서 값을 치를 때 썼던 동전이랍니다. 동전 겉면에는 연나라 글자가 쓰여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명도전은 주로 청천강 지역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중국 북쪽 문화가 한반도에 전해졌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랍니다. 오수전? 오수전은 옛 고조선 땅에서 나온 중국어 화폐예요. 그런데 옛 고조선 땅에서 중국어 화폐가 왜 나왔을까요? 고조선이 중국의 한나라에까지 여러 물건들을 사고 팔았기 때문이에요. 고조선은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무역을 할 만큼 잘 사는 나라였답니다. 고조선과 한나라의 전쟁. 고조선과 한나라는 오랫동안 전쟁을 벌였답니다. 고조선과 한나라의 전쟁 과정을 살펴보고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아보아요. 고조선이 한나라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흉노족과 손을 잡자 화가 난 한나라는 많은 배들과 군사들을 거느리고 고조선으로 쳐들어왔어요. 고조선 군사들은 길이 험한 곳에 미리 숨어 있다가 한나라 군사들이 지나갈 때 한꺼번에 공격했어요. 첫 싸움에서는 고조선이 크게 이겼지요. 고조선은 힘이 센 것을 보고 깜짝 놀란 한나라의 무제는 화해를 하자고 하였어요. 싸움은 멈췄지만 고조선과 한나라의 사이는 여전히 좋지 않았지요. 한나라 군대가 다시 평양에 쳐들어와 왕검성을 에워쌌어요. 고조선 사람들은 성문을 꼭꼭 닫고 성을 지켰지요. 고조선과 한나라의 싸움은 결국 1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역사 플러스 이기고도 벌을 받다니. 1년 동안의 전쟁 끝에 고조선이 무너지자 한나라 부제는 한나라에 항복한 고조선의 신하들에게 벼슬을 주었어요. 하지만 한나라 장수들은 모조리 벌을 받았어요. 한나라가 고조선과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고조선 군사들이 서로 흩어져서 이겼기 때문이었지요. 고조선은 결국 무너졌지만 힘센 한나라를 1년 동안이나 쩔쩔매게 했던 것을 보면 고조선이 무척 강한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조선과 한나라의 전쟁. 한나라의 육군 5,000명과 수군 7,000명이 고조선의 땅과 바다로 쳐들어왔어요. 고조선은 한나라에 맞서 있는 힘껏 싸웠지요. 한나라는 쉽사리 뜻을 이루지 못하자 다른 방법으로 고조선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어요. 한나라는 고조선의 여러 거수들과 신하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지요. 전쟁이 길어지자 지치기 시작한 고조선의 신하들도 다른 마음을 먹기 시작했지요. 어떤 신하들은 한나라의 끝까지 맞서지 않고 고조선의 도읍인 왕검성에 빠져나와 한나라에 항복하기도 했어요. 무너진 고조선. 고조선과 한나라의 전쟁이 계속되던 가운데 우고왕은 한나라에게 항복한 고조선 신하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하지만 성기라는 신하가 고조선 사람들의 용기를 북돋으면서 끝까지 한나라 군대에 맞서 싸웠지요. 그러나 결국 고조선의 도읍인 왕검성은 한나라 군대가 차지하였어요. 기원전 108년 고조선은 끝내 한나라에게 무너지고 말았답니다. 남겨진 한사군. 한나라는 고조선 땅에 낭랑, 임둔, 진번, 현도라는 이름의 사군을 두었어요. 이것을 한사군이라고 불렀는데 한나라가 다스리는 4개의 군이라는 뜻이지요. 한나라가 한사군에
자기 나라의 벼슬아치들을 보내자 많은 고조선 사람들이 한나라를 피해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한반도 남쪽에는 마한, 진한, 변하느, 사만이라는 나라가 있었지요. 남쪽으로 내려간 고조선 사람들은 훗날 사만이 커가는데도 크나큰 영향을 주었답니다. 고조선 사람들을 괴롭힌 한나라. 고조선을 차지한 한나라는 고조선의 법이었던 8개조 법 대신 60개나 되는 법을 만들어 고조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괴롭혔어요. 그러자 고조선 사람들은 한나라의 말에 따르지 않고 맞섰지요. 그로부터 30여 년 뒤 마침내 한사군 가운데 인등과 진번이 없어졌고 현도는 한나라의 땅으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낭낭만이 힘겹게 수백 년 동안을 버티다가 훗날 고구려에게 무너졌답니다. 고조선의 법. 고조선에는 원래 8개조 법이 있었어요. 고조선은 법이 8개만 있어도 나라가 잘 다스려졌지요. 커다란 나라가 8개의 법만으로도 잘 다스려졌다는 것으로 보아 고조선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정답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고조선의 8개조 법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8개조 법. 8개의 법 중에 지금은 3개만 전해진답니다. 1.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2.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곡식으로 갚는다. 3. 도둑질을 한 사람은 노비로 삼는데 50만 전의 돈을 내면 용서를 받는다. 역사 플러스 8개조 법으로 짐작할 수 있는 고조선 사회. 8개조 법을 통해 고조선 사회의 모습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인 사람을 엄히 벌했던 것으로 볼 때 고조선은 그만큼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노비지대가 있던 것으로 볼 때 고조선은 이미 신분의 차이가 있는 신분사회였던 것을 알 수 있지요. 또한 잘못을 했을 때 곡식으로 갚거나 돈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볼 때 고조선에서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고 보호해 주었음을 알 수 있답니다. 다른 나라들의 법. 고조선에 8개조 법이 있었던 것처럼 옛날 다른 나라들에도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한 법이 있었어요. 이집트 법. 고대 이집트에는 법에 대해 적어놓은 책은 없지만